아이 만 4살 3개월부터 몇 달 한 4개월 정도 어린이집에 다녔고, 일반 어린이집에 다녔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 한 6개월 있다가 그 6개월 후에 다시 그 어린이집을 가려고 하는데 저희 애를 못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왜냐면 저희 애는 손이 되게 많이 가는 엄청 힘든 아이였어요. 보통 만 3세가 되면 아이들이 신발 벗고 신고 벗고 뭐 자기 옷 갈아입고 싶으면 옷도 혼자 갈아입을 수 있고 화장실도 혼자 가는데 그 대변 처리만 선생님이 해주고 화장실도 혼자 다 갈 수 있고 뭐 그림 그리기라든지 뭐 공부하는 것도 어떤 거 이렇게 하라고 알려주면은 그것도 다 혼자 펜을 잡고 다 할 수 있고 가위질도 할 수 있고 풀칠도 할 수 있고 아이들이 거의 혼자 다 할 수 있거든요. 가방도 물건도 넣고 빼고 도시락 넣고 빼고 이런 것도 다 할 수 있고. 근데 저희 애는 혼자 할 수 있는 게 그 당시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저희 애가 손가락을 사용을 아예 못했어요. 어느 정도 손가락 사용을 했냐면 한 돌쟁이 애기 정도 손가락을 사용을 했어요. 뭐 아주 작은 과자를 집어 먹을 수 있다든지 그 정도 할 수 있었어요. 그때 아마 포크질, 숟가락질을 다 떨어뜨린다고 했어요. 거의 입으로 들어가는 게 별로 없고 다 떨어뜨린다고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지금 용 됐네요. 그때에 비해서 지금 3년이 흐르긴 했는데 입으로 들어가는 게 별로 없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 애를 못 받아준다고 해서 그 다음에 알아본 게 특수교육청에, 서울 특수교육청에서 제가 신청을 해서 우리 애가 특수교육 지원 대상자가 되는지 그 제가 소아정신과에서 받은 진단들을 가져다가 냈더니 해당이 돼서 유치원에 들어가게 됐어요. 특수교육 대상자로. 근데 거기가 상계동이어서 특수교육을 받을 아이들이 없고 선생님은 있는데 특수교육 대상자가 없는 거예요. 강남 같은 데는 자리가 없어서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잘. 근데 거기는 선생님이 혼자 있고 아이들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랬다가 저희 애가 들어가서 1대1이 된 거예요. 되게 좋았어요. 선생님도 너무 좋으시고 특수교육 석사 하셨던 것 같은데 너무 좋으시고 아이한테 정말 잘해주시고 제가 이렇게 이런 게 좋아요 저런 게 좋아요 이런 얘기를 하면 다 그렇게 맞춰주시고 너무 좋은 분이셨는데 아이를 정말 사랑해주셨어요. 정말 좋았어요. 그리고 그 저희 애가 다니는 유치원에 치료사가 없었던 거예요. 치료사가 없어서 바우처를 또 주더라고요. 외부에 나가서 치료를 받으라고 또 바우처를 줘서 한 달에 4번, 일주일에 한 번씩 치료를 받을 수 있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아이의 프로그레스, 아이의 발달 상황을 항상 보고를 해주셨고요. 항상 저한테 보고를 해주셨고요. IEP라고 Individual Education Plan인 걸로 아는데 그 개인 교육 프로그램도 한국도 똑같이 IEP 회의를 했어요. 유치원에서 엄청 잘 지냈는데 유치원의 단점은 제가 그때 일을 하지 않았거든요. 일을 하면 늦게까지도 유치원에서 아이를 보육을 해주고 그리고 방학 때도 아이를 보육을 해주는데 제가 일을 안 하니까 한신가쯤에 애를 데려와야 되고요. 오후에 안 봐줘요. 그리고 방학이 있어요. 초등학교 방학이랑 똑같은 방학이 있어요. 방학이 너무 긴 거예요. 게다가 그 당시에 코로나였어서 그 전에 다녔던 어린이집은 긴급보육이라고 코로나 때도 계속 365일 다닐 수가 있었는데 유치원은 코로나 때 그때 문을 닫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다른 어린이집에 현금 내고 다녔었어요. 거기서 뭐 아동학대도 있고 그랬었는데 유치원은 그런 단점이 있고요. 그거 말고는 다 굉장히 좋았어요. 선생님들도 너무 좋으시고 그렇게 유치원을 다녔고 한국에서 한국대학병원에 소아 물리치료랑 작업치료가 있어요. 저는 그때 강북에 있는 병원에서 소아 물리치료, 작업치료를 받았는데 가격이 각각 30분당 17,000원 꼴이었어요. 그래서 치료를 잘 받았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기본으로 갔는데 한 번 가면은 물리치료 30분, 작업치료 30분 이렇게 받았고요. 근데 그 치료사 선생님들을 잘 꼬셔서 다른 아이들이 비게 되면 만약에 다른 아이들이 펑크를 내면 그 시간에 올 수 있게 해달라고 얘기를 하면 불러주세요. 그렇게 해서 일주일에 2번씩 한 적도 있고요. 그렇게 치료를 받았어요. 그리고 저희 애가 근긴장 저하예요. 로우 머슬톤이에요. 그래서 손 사용도 잘 못하고 몸 상태가 어땠냐면 그때 만 4살 때 걸을 때 흔들리는 거예요. 걸을 때 이렇게 흔들흔들 걸어요. 한 13개월 아기가 걷듯이 막 어른처럼 걷지 않고 이렇게 몸이 막 흔들리면서 걸었어요. 그리고 계단을 아예 오르고 내리고를 아예 못했어요. 계단을 보통 17개월만 돼도 계단을 오르고 내리고 다 하잖아요. 근데 저희는 만 4살이 지났는데도 계단을 오르고 내리고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되게 큰 문제죠. 근데 미국에서는 병원을 잘 가기도 어렵고 병원에 가도 제가 있는 지역이 캘리포니아인데 캘리포니아가 미국 전국에서 의료의 질이 제일 나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다가 제 아이는 장애 메디케이드를 가지고 있어요. 메디케이드는 더더욱 받아주는 곳이 잘 없어서 의료의 질이 되게 떨어져요. 되게 좋은 병원에 이거 가지고 갈 수 있는지 없는지조차 뭐 시도도 안 해봐서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말하기는 너무 죄송하고 미안하지만 의사의 실력이 별로 없는 의사들만 볼 수 있어서 아이 다리 상태에 대해서 그냥 뭐 어쩔 수 없다. 미국에서 그냥 어쩔 수 없다는 얘기만 들었어요. 그래서 한국에 가서 아이가 상태가 너무 안 좋으니까 계단을 못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게 이게 사람으로서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아이가 성장하는 아이가. 그래서
인터넷을 검색을 했어요. 인터넷을 막 검색을 했더니 되게 희귀 근육병이 많이 있더라고요. 뭐 파킨슨이나 루게릭이나 근위 영양증 그거 말고도 엄청나게 많은 병들이 있고 유전자 이상으로 생기는 병들도 엄청 많고, 그래서 검사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서울대병원에 희귀병, 희귀질환, 소아 희귀질환 1인자 분이 계셔서 거기도 예약을 하고, 서울대도 예약을 하고, 2인자는 다른 대학병원에 계셔서 거기도 예약을 했어요. 저 애가 근육이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아이를 데리고 병원을 멀리 다니는 게 힘들어서 집 근처에 가까운 작은 대학병원에 갔더니 피 검사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애가 뭐 계단도 못 다니고 걷는 것도 안 되고 손가락도 전혀 사용을 못 하고 뭐 이렇다 이랬더니 피 검사를 하다고 피 검사를 했는데 거기서 CPK 수치, 크레아틴 포스포키나제라는 근육 효소 수치가 너무 높게 나온 거예요. 정상 수치보다 엄청 많이 높게 나왔어요. 그때는 그 수치들을 정상 범위랑 막 저희 수치랑 막 다 외우고 있었는데 지금 다 잊어버렸네요. 그 수치가 높게 나온 거예요. 근데 그 수치가 높은 경우에는 근육이 분해되고 있다, 그런 의미거든요. 근육이 파괴되고 있다, 그런 의미예요. 그게 근육 안에 있어야 되는 효소인데 그게 피에 있는 거예요. 근데 피에 어느 정도 범위까지는 있는 게 정상인데 그 정상 범위를 넘은 거죠, 제 아이가. 그래서 의사가 이거를 한 번 검사해서 병이 있다고 진단을 내리는 게 아니라 2번을 검사해서 진단을 내린다. 그래서 다시 검사를 했어요. 설마 아니겠지. 그때 한 번 잘못 나왔겠지. 되게 피곤하면 그게 그 정도 수치가 나올 수 있다고 해서 그날 애가 뭐 운동을 많이 했거나 피곤했나 보다. 뭐 태권도를 해서 그런가 보다. 그래서 다시 검사를 했어요. 그랬는데 또 높게 나온 거예요. 더 높게 나왔나 그랬어요. 그래서 의사 하는 말이 이런 경우에는 조직 검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조직 검사라는 게 애 근육을 덩어리를 떼내서 검사를 한다는 건데 그 검사를 이 작은 대학병원에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의사가 말할 때 되게 자신 없이 말을 하는 거예요.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듯이. 원래 이걸 해야 된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책으로는 배울 때 그걸 해야 된다고 배웠는데 마치 나는 잘 모르고 해본 적은 없다 이런 느낌이 딱 들었어요. 말하는 거 들었을 때.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서울대 그 소아 희귀 근육병 희귀 질환의 1인자가 서울대에 있고 2인자가 다른 사립대학병원에 있어서 양쪽에 다 예약을 했어요. 양쪽에 예약을 했는데 집이 그때 지내고 있던 곳이 상계동이어서 머니까 강남이나 서울대나 다 너무 머니까 같은 날짜로 오전 오후로 해서 예약을 했어요. 그때 차도 없어서 버스 타고 전철 타고 택시 타고 막 다녔어요. 그래서 이제 서울대 갔는데 서울대에서 MRI를 찍어야 된다는 거예요. MRI를 무조건 찍어야 된대요. 근데 제 아이가 수면 무호흡이 있어요. 수면 무호흡이 있는 아이를 마취를 해서 이게 눕혀놓으면 숨이 막히거든요. 근데 마취한 상태에서 자기 몸 움직일 수도 없는 상태에서 목구멍이 막히면 어떻게 되라는 거죠? 아이가 마취를 하고 MRI를 찍어야 되는 아이에는 저는 아이를 MRI를 찍을 수가 없어요. 아이가 한 초등학교 4학년쯤 돼서 MRI를 마취 없이 찍을 수 있을 때 MRI를 찍으려고 해요. 그래서 MRI를 찍을 수 없으면 그 제가 만나고 싶어하는 서울대에 있는 모모 교수님을 만날 수 없다. 그래서 다른 교수님을 만났고 다른 의사분을 만났고 최 교수님을 만날 수 없다. 그래서 알겠다. MRI를 찍기 전에 만날 수 없대요. 알겠습니다 하고 나왔어요. 나와서 다른 병원으로 갔어요. 다른 병원으로 갔더니 제가 아이가 수면 무호흡이 있어서 마취하고 싶지 않고 MRI를 찍고 싶지 않다 이렇게 말했더니 그러면 MRI 찍지 말고 먼저 유전자 검사를 먼저 하래요. 근데 미국에서 이미 유전자 검사 3가지를 이미 했잖아요. 크로모좀, 프레자일 X, 마이크로 어레이 이렇게 3가지를 이미 유전자 검사했는데 다 정상으로 나왔다고 말을 했죠, 의사한테. 그랬더니 의사가 그래도 유전자 검사를 다시 하래요. 그 미국 결과를 못 믿는 그런 표정이었어요. 그래서 아이를 이제 피를 뽑았어요. 그때 10만 원 냈는지 30만 원 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피 체열을 하고 유전자 검사를 했는데 거기서 이상이 발견이 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유전자 검사를 한꺼번에 다 할 수 없다. 비용이 너무 비싸서. 그래서 저렴한 검사로 범위를 조금씩 이렇게 해나가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에 아마 10만 원을 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 다시 체열을 했어요. 또 10만 원을 냈던 것 같아요. 또 체열을 해서 검사했는데 또 이상이 없었어요. 그래서 또 세 번째 다시 가서 체열을 하는데 이번에 아마 30만 원 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체열을 해서 결과가 나왔어요. 알려주는 거예요. 제 아이가 유전자에 이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이상이 있는지를 말을 안 해주는 거예요. 이 의사 선생님은 약간 말을 안 해주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환자가 설명해도 못 알아들을 것이다, 무식해서. 약간 그렇게 생각하세요. 엄청 친절하시고 엄청 착하시고 엄청 좋은 분인데 환자는 설명해봤자 모른다, 이미 생각하셔서 설명을 잘 안 해주세요. 본인은 다 아는데. 근데 말 안 하는데 말해달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일단 의사 선생님이 아이한테 유전자 이상이 나왔는데 지금 내가 섣불리 뭐라고 말할 수는 없고 엄마 아빠를 유전자 검사를 다 해야 된대요. 그래서 저랑 남편이 체열을 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가 한 달인가 걸린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달 뒤에 그 결과를 들으러 갔어요. 결과 들으러 갔더니 아이가 5번 유전자 중복이래요. 듀플리케이션? 그래서 5번 유전자 중복이라서 아이가 이런 거고, 근데 5번 유전자 중복은 어떤 증후군이라는 병명이 없고
그리고 전 세계에 보고된 바가 5번 유전자 중복으로 인해서 뭐 그냥 발달 지형 거기까지만 있고 그다음에 아무런 데이터가 없다는 거예요. 전 세계에 지금까지. 의사 선생님 말씀이 아무 데이터가 없다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면 되냐면 큰 일이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 데이터가 없는 거다. 어디가 엄청 아프다든지 죽는다든지 사망한다든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데이터가 없는 거다. 이렇게 좋게 생각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집에서 맨날 생각했어요. 아, 아이가 만약에 근육병으로 그 점점 근육이 약해져서 나보다 먼저 죽는 병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걸 받아들이자. 그 유전자 이상이 있다는 말을 들은 날부터는 애한테 막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재밌게 하자. 원래는 막 공부도 시키고 그랬는데 그냥 재밌게 살다가 죽어야지. 죽음을 향해서 죽을 날짜가 그리 많이 남지 않았는데 공부가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루하루 순간순간 행복하게 살자 이런 생각으로 아이랑 시간을 보냈고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눈물이 많이 났어요. 아 정말 눈물이 정말 많이 났고 근데 엄마 아빠 체열해서 엄마 아빠가 어떤지 보니까 엄마 아빠는 5번 유전자 중복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아마도 제가 다른 제 친구들이 서울대병원이나 아니면 뭐 성모병원이나 그런 데서 유전자 검사했을 때 의사 선생님들한테 들었던 얘기들을 종합을 해서 생각을 해보면 수정될 때나 아니면 뭐 세포 분열할 때 그때 아마 돌연변이가 된 것 같아요. 그렇게 울다가 5번 유전자 중복이고 당장 막 금방 근육이 망가져서 죽는 병이 아니라는 걸 듣고 너무 기뻤고 너무 안심이 돼서 그 다음에 질문할 것이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고 그냥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나왔어요. 뭐 물어봐야 되고 아무것도 못 물어보고 이렇게 내 아이가 왜 근육이 약한지 왜 좀 머리가 나쁘고 지능이 안 좋은지 근육에도 문제가 있고 뇌에도 문제가 있구나 뭐 근육의 세포에도 문제가 있고 뇌 세포에도 문제가 있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고 유전자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기 전에는 내 애가 왜 이럴까? 어디서 잘못됐나? 내가 옛날에 초등학교 때 수은을 방에 가져와서 이렇게 됐나? 임신 중에 타이레놀을 먹어서 이렇게 됐나? 임신 중에 임신인 줄 모르고 술을 마셔서 이렇게 됐나? 담배 냄새를 너무 많이 맡아서 이렇게 됐나? 임신 중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이렇게 됐나? 내 문제인가? 남편 문제인가?